하게 느끼느냐 아니냐. 그렇죠. 그 응답. 예, 이걸 이제 예. 보조해주는 자료로 주변 사람들이 어떻게 평가하는지. 뭐 뇌 사진 찍는 분도 있다 그러고. 있고. 뭐 도파민 분비 이런 거 측정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분도 있겠죠. 그런데 이게 묘한 게 우리가 뇌 사진을 찍고 무슨 혈액을 뽑아가지고 도파민을 호르몬을 재고 그럼 되게 더 과학적인 것 같지만 네. 우리가 어떤 원론적인 걸 좀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왜 도파민이 행복과 관련이 있다고 생각을 하게 되었느냐? 그거는 근원적으로 도파민 자체가 무슨 어떤 행복에 무슨 화학 물질이 있다기보다는 가령 도파민이 많이 분비되는 사람들이 혹은 분비될 때 자기 보고서에 행복하다고 하기 때문에 의미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예. 그 정도의 이건 꼭 행복에 대한 측정뿐만 아니라 우리가 설문이나 자기 보고에 의존하는 모든 어떤 정치, 경제 모든 물론 설문들이 그렇습니다. 예. 조금은 수반되는. 네. 그렇게 해서 쭉 해봤더니, 네. 그랬더니 사람은 어떨 때, 어떤 조건에서 그런 걸 답하더라. 네. 그걸 말씀해 주셔야지. 그래야 행복의 실체가 나오죠. 그러죠. 어쨌든 큰 그림은 뭐냐면 어연듯 행복 연구가 진행된 게 한 30여 년 됐어요. 행복을 좌우하는 요인은 한두 가지는 아니죠. 수백 개 요인이죠. 네. 그런데 그랬을 때 그중에 진짜 빼놓을 수 없는 제일 중요한 것들 혹은 가장 큰 결론은 뭐냐. 30년간의 자료에 있어서. 그랬더니 정리를 이렇게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첫째는 많은 사람들이 행복하면 연상하는 것들,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괜찮은 직장도 있어야 되고 무슨 좋은 차를 타고 다녀야 되고 등등의 객관적인 어떤 삶의 조건들은 예. 그 사람의 실제 그가 느끼는 행복감과 약간 놀라울 정도로 관련이 적더라가 큰 결론 중에 하나예요. 그래요. 네. 그리고 두 번째는 돈 많으면 행복한 거 아니더라. 돈 버는 날 행복하죠. 아무튼 아무튼. 객관적 조건과 주관적 행복은 놀라울 정도로 거리가 있더라. 그렇죠. 네, 좋습니다. 네, 그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이게 약간 생각해보지 못한 다시 말하면 연구를 통해 가지고 알게 된 어떤 사실은 행복을 예측하는 가장 강력한 그런 변인 하나가 있다면 뭐냐 했을 때 그거는 사람의 성격이에요. 성격이고 좀 더 구체적으로는 그 사람의 외향성 점수가 제일 중요하다 하는 것이 한두 편의 논문이 아니라 정말 수백 편의 논문에서 네. 전 세계 수천만 명의 사람들의 자료를 총체적으로 봐도 이 외향성이 아주 독보적이다 하는 큰 결론이 이제 나와요. 내성적이냐 외향적이냐 할 때 그건 외향성? 그렇죠. 근데 그 외향성이라는 게 우리는 그냥 외향성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사람들이랑 얘기하고 등등이 있지만 물론 그것도 핵심입니다. 근데 그거를 포함해서 외향성이 좀 더 복잡한 것이 뭐냐. 외향성이라고 하는 기질은 사실은 뭔가 자신감도 좀 있고 또 자극을 추구하고 네네. 또 가만히 앉아 있는다기보다는 어떤 특히 긍정적인 자극을 추구하는 성향 이걸 약간 심리학에서는 접근 성향이라고 하는데 이런 성향이 커요. 그러니까 호기심 많고. 그렇죠. 호기심은 또 약간 좀 다른 것이 그것도 일종의 자극이죠. 예. 그래서 한마디로 가만히 앉아 있지 않는데 왜 행복할까 생각해보면 아주 복잡한 문제입니다. 네. 근데 어쨌든 간에 결국은 사람과 어떤 연결된 키가 있구나라는 추측을 하고 다른 사람과 연결된. 그렇죠. 그러니까 일단은 독보적인 특성은 사람을 자주 만나고 사람 만나는 걸 좋아하고 예. 하는 것이 외향성의 특성이죠. 그렇죠. 그러면 거기서 큰 힌트는 행복에 있어서 되게 중요한 요인이 결국 사회적인 경험이구나라는 걸 추론할 수가 있는데 저는 조금 더 우리가 행복에 대해서 생각하는 관점을 넓혀서 어떤 생명체 이런 어떻게 얘기하면 거창한 관점에서 생각해 보면 호모사피엔스에게 있어서는 이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이거는 정말로 음식만큼이나 생사를 좌우하는 어떤 자원이었고 또 그렇게 얘기를 풀다 보면 예. 우리가 얘기하는 행복이라고 하는 거창한 포장지를 뜯어내면 그것을 구성하는 어떤 안고라고 할까요? 그거는 사실은 핵심. 그렇죠. 핵심은 쾌감이고 영어로 얘기하면 어떤 플레저인데 즐거움. 그렇죠. 즐거움. 즐거움 다양한 것을 통해서 느낄 수는 있잖아요. 근데 이 즐거움이라고 하는 것이 근원적으로 이 호모사피엔스 같은 이제 존재에게 왜 필요하고 왜 생겨났는가를 생각해 보면 이게 아까 지금 말씀드린 사람이라고 하는 어떤
교류 네. 이런 것과 이제 직결됐다라는 생각을 나름대로 하게 됐습니다. 타인과의 교류. 그렇죠. 이것이 인간이라는 종의 특성이다? 특성을 넘어서 네. 사실 지금 우리 지구에 있는 우리는 우리 앞에 있던 호모사피엔스 중에 아주 일부만이 선택적으로 남은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죠. 상당 부분은 뭐 멸종을 했고. 네안데르탈인 그렇죠. 뭐 이런 사람들 다. 그렇죠. 그리고 또 호모사피엔스 내에서도 다 사는 것이 아니라 일부만 살아서 우리에게 유전자를 남겨줬는데 네. 그러면 우리의 어떤 선조가 된 사람과 그 유전자가 어느 순간서부터 끊어진 사람들의 가장 극명한 차이는 무엇이었느냐. 이걸 이제 심리학을 넘어서 요새는 무슨 고고학이라든지 인류학자들이 진화학 이런 데서 그렇죠. 진화라든지 이런 데서 보면 복잡한 얘기지만 아주 가장 결정적인 특성 중에 하나, 산자와 죽은 자는 결국은 사회적인 리소스가 많았던 사람과 없었던 사람의 차이라는 얘기가 아주 많은 사람들이 수렴하는 결론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살아남은 사람은 우리의 특성 중에 하나는 아주 뇌가 아주 좀 심하게 얘기하면 사람의 중독된 뇌를 가진 사람만이 살아남았어요. 이게 왜 그러냐? 지금은 우리가 이런 21세기의 삶에서는 사람이 그렇게 중요할까? 피곤하기도 하고, 그것도 죄 없어도 내가 사실은 돈 있으면 뭐 밥 사 먹으면 되고. 근데 이거는 일종의 유구한 어떤 진화의 역사 속에서는 이런 삶은 아주 찰나에 최근에 생기는 것이죠. 옛날에는 돈이 있어봤자 사실은 뭐 배고픈데 돈이라고 하는 컨셉 자체가 없었고, 이거는 내가 도움이 필요할 때 보호를 받을 때 사람이라고 하는 절대적인 어떤 리소스가 없었던 휴먼 비잉은 생존하는 게 상당히 어려웠었다는 거죠. 혼자서는 못 살아남았다. 그렇죠. 못 살아남았죠. 그리고 수렵 채취 시절에 네. 혼자 떨어져 있는 원시인은 죽었겠죠. 죽었겠죠. 확률적으로. 그러니까. 그래서 이 사회적인 생활과 이 어떤 본딩을 잘하고 그 안에서 서바이브 했던 사람들이 선별적으로 살아남았다는 뜻이죠. 원시인들이 집단을 이루어서 그렇죠. 사회를 그렇죠. 구성하고 다른 사람과 관계를 계속 맺은 그들만 살아남았다. 그 맺어도 또 그 안에서도 잘 맺은 사람이 있고 추방당하는 사람도 있고 물론 그렇겠죠. 등등이 있죠. 그랬을 때 맨날 싸움 일으키는 그렇죠. 것도 있었고. 우리는 어쨌든 간에 그 번딩이 크게 깨지지 않은 사람들. 왜냐하면 이건 당장 먹고 사는 문제일 뿐만 아니라 만약에 극단적으로 어떤 집단에서 추방을 당했다 한다는 것은 장기적으로는 어떤 유전자를 남길 상대를 못 만난다는 얘기거든요. 당연하죠. 그래서 그 유전자는 없어졌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이런 약간 파격적이지만 이런 얘기를 이제 아주 본격적으로 이제 하는 분들이 특히 이제 유명하신 분은 지금 케임브리지 대학인가 그 던바라고 하는 어떤 인류학자가 있으신데 심지어 이런 가설까지 요새 내세워요.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인간의 뇌가 왜 이렇게 발달하게 되었느냐. 사실은 우리가 인간의 입장에서는 되게 이성적이고 똑똑하는 것이 되게 뭐 좋은 거라고 생각하지만 예. 생물학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는 꼭 생명체가 생존하는 데 있어서 뇌가 이렇게 클 필요는 없거든요. 수많은 생명체는 달팽이들이 이렇게 뇌가 커서 오래 산 것도 아니고. 예. 근데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제 자기중심적으로 자화자찬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쨌든 간에 그럼 쓸데없이 인간의 뇌가 이렇게 커졌냐 했을 때 제일 유력하게 가장 많은 분들이 최근에 수용되는 것은 소셜 브레인 하이포테시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회적 뇌 과설이에요. 그건 뭐냐면 이게 커야만 했던 가장 중요했던 환경적인 촉매제는 우리가 집중적인 어떤 사회생활을 하기 시작하면서부터 네. 이게 왜 어려워지느냐. 네. 이때부터 처음에는 우리가 아주 옛날에는 뭐 12명이서 평생을 살았다고 합시다. 그러면은 저놈의 자식이 무슨 말을 안 해도 훤히 알아요. 근데 집단이 커지면 낯선 사람과 이제 교류가 시작되고 알아야 할 게 많아지는 그렇죠. 거죠. 저 친구가 지금 진심인지 거짓말을 하는지도 알아야 되고 나를 해칠 놈인지 그렇죠. 아닌지도 알아야 되고. 그것도 어떨 때는 제가 의도적으로 거짓말도 해야 되고 거짓말이 성공적이기 위해서는 제가 이 사실을 알고 있어 없어 라는 마음 읽기도 해야 되고 그래서 이건 아주 복잡해지죠. 뇌가 커졌다. 폭발을 했다라고 하는데 그 증거를 여러 가지를 대는데 그 시기상으로 호모사피엔스의 어떤 되뇌 피질이 커진 시기들을 추적을 해보면 우리가 뭐 갑자기 뭐 영양분이 있는 음식을 많이 먹으면서 커지고 이런 것도 아니고 진짜 그 학설대로
인간의 집단의 크기가 뭐 20에서 40, 60 등등 해서 커질 때마다 계단식으로 올라갔다는 거죠. 그래서 그 맥시멈이 한 150명 정도? 예. 그래서 그게 150명 이론이라고도 하긴 하는데 글쎄요, 그게 얼마나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요새는 근데 뭐 글로벌 네트워크가 그렇죠. 실시간으로 이루어지니까 그렇죠. 더 커져야 됩니까? 커지는데 그 양반 이제 한계가 있는 건가요? 커지지만 사실은 우리가 그렇게 일시적으로 노출되는 건 우리가 기억 속에 넣거나 프로세싱은 안 하죠. 그냥 한번 보고 버리는 자료들이 많은데 그 양반들의 어떤 주장에 의하면 아직도 이런 21세기를 살지만 사람들이 대충 뭐 가령 크리스마스 때 연하장을 보내는 숫자 같은 거 핸드폰에 어떤 교류하는 어떤 문자 메시지 숫자는 보내는 대충 150선이라고 그래요. 그걸 넘기는 어렵다. 그건 아주 특별한 경우고. 그렇죠. 특별한 경우죠.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더 나가니까 인간의 뇌로 다 못하니까 기계를 만들고 그렇죠. 컴퓨터를 만들고 할 필요가 없죠. 그렇게 그렇죠. 되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말씀을 좀 종합해 보면 결국 인간의 어떤 유전적 특질 속에 생존을 위해서 먹어야 하는 것처럼 이 유전적 특질을 종족 번식으로 쭉 이어 내려가기 위해서 사람과 사람의 관계 맺기라는 게 기본적으로 들어 있었다. 그렇죠. 매우 중요했죠. 우리가 그리고 그것이 결국 사람과 사람의 관계 맺기를 즐거워하느냐 안 하느냐 그 외향성 정도. 그렇죠. 그게 행복을 좌우하더라. 예, 좌우하더라.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지만 지금 말씀하신 그림을 완전히 뒤집어서 얘기할 수도 있어요. 어떻게? 무슨 소리냐면 왜 이러이러하면 뭐 이런 것이 있고 사람을 만나면 행복하다 뭐 이렇게 행복을 어떤 것의 사건의 결과물로 생각할 수도 있지만 사실은 어쩌면 조금 낯선 생각이지만 행복이 무엇을 얻고 큰 집이 있고 해서 생긴 아웃컴이 아니라 생명체에게 있어서 얘가 생존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제가 해야 되는 일들이 있어요. 예. 식물과 달리 동물들이 갖고 있는 제일 어떤 생사를 가르는 중요한 결정은 사실은 갈 거냐 도망갈 거냐예요. 전진이냐 후퇴냐. 쫓아갈 거니 피할 거니. 이게 위험하면 도망가야 되고 뭐가 생존에 필요한 것은 쫓아가야 되고. 사냥을 할 거냐 그렇죠, 도망갈 그렇죠. 거냐. 아주 단순하게 얘기하면 고스톱이거든요. 예. 그런데 이거를 가장 간명하면서도 강렬하게 이 제어를 해주는 장치 중에 하나가 사실은 우리 뇌에서 쾌감과 불쾌의 감정을 유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사실은 우리가 살기 위해서는 쾌감이 있으면 고하고 고의 신호죠. 불쾌하면 스톱. 불쾌거나 두려움이거나 이런 것들은 뱀을 보면 두려워야 돼요. 뱀이 안 두려우면 만지다가 그런 친구들은 다 죽었어요. 네, 네. 보는 순간에 기겁을 하면서 오바를 하면서 도망가야 되는데 기겁하게 만드는 기제는 여기서 두려움을 딱 켜야 되죠. 거꾸로 근데 우리가 생존하기 위해서는 뱀을 피하는 것만으로 생존하는 게 아니라 뱀도 피하고 생존에 필요한 칼로리도 습득을 해야 되고 또 유전자를 남길 짝짓기 할 배우자도 찾아야 되고 이런 추구를 해야 되는 어떤 추구의 어떤 힘도 필요하거든요. 네. 근데 그거를 어떻게 시킬 거냐. 예를 들어서 하루 3시 밥을 먹는 건 엄청나게 피곤한 일이고 귀찮은 일이거든요. 근데 그걸 안 하면 당연히 죽죠. 예. 그러면 이 자연의 관점에서 이놈을 그 귀찮게 사냥 나가서 과일도 따고 밥을 하루에 3번씩 죽을 때까지 먹도록 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건 뭘까? 해서 생각을 해보면 쾌감을 준다. 그렇죠. 그것에 직전에 쾌감을 유발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유발을 하고 제가 쾌감을 기대하면서 아침에 사냥을 나가는 거죠. 공복에서. 그래서 먹으면 또 어젯밤에 봤더니 저 산에 저기 맛있는 뭐 사과가 열리고 있더라. 귀찮아요. 올라가야 되고 나무를 타야 되지만 쾌감을 기대하면서 가고 그 사과를 먹었을 때 그때 강력한 짠한 쾌감을 심어놔야 돼요. 네. 그럼 왜냐하면 네. 이후에 반복해야 돼요. 그렇죠. 반복을 해야 되니까. 메모리를 위해서. 그러나 어쨌든 간에 크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인간의 약간 재미있는 점은 이 근원적인 어떤 쾌감이 곁들여진 경험 상태를 목적화하면서 산다는 아주 특이한 점을 갖고 있는 거죠. 그게 행복해지고 싶다라는 거는 사실은 이 내면의 어떤 그 쾌감의 상태를 저기다 던져놓고 저거를 향해서 나는 삶을 살고 저걸 얻기 위해서 산다. 저건 추상적 개념일 그렇죠. 뿐이지만. 그렇죠. 네. 그럼 우리가 약간
우리 머리에 편의상 이해하기 쉬운 구도지만 실질적으로는 아마 가장 특이한 인간의 특성 중에 하나일 것 같아요. 가령 우주인들이 지구에 오면 아주 특이하다고 생각할 것 같아요. 인간을. 너희들 특이한 게 참 많은데, 야, 니네는 왜 행복을 목적화하면서 사냐? 예를 들어 자기들이 관찰을 해보면 무슨 철새들이 남쪽을 겨울에 가는 이유가 행복해지기 위해서 가는 게 아니거든. 생존을 위해 그렇죠. 가는 거죠. 전혀 그런 생각이 없죠. 그런데 결국 어떤 내면의 어떤 경험, 좋다라는 경험을 느끼기 위해서 어떤 행위를 하는 생명체는 사실은 없거든요. 근데 인간만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럼 과연 인간은 예외냐? 그건 우리의 착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지, 우리도 궁극적으로는 결국 생명체인 이상 이 몸과 여러 가지 우리의 기능이나 능력들이 행복해지기 위해서 디자인이 된 건 아니고, 결국 생존과 번식을 위해서 디자인이 된 어떤 생명체, 어떻게 보면 생물학적 기계인데, 이 기계가 제대로 작동하는 데 있어서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은 아까 그 식으로 얘기한다면 일종의 뇌에서 신호등이 있어야 돼요. 즐거움과 쾌감을 주는. 파란불을 적절하게 켜줘야 되는데, 쾌감은 사실 이 파란불에 해당되는 그 거죠. 쾌감과 즐거움이라고 하는 그것이 곧 행복이더라. 행복이라고 말할 수 있겠더라. 그것의 묶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편의상 그걸 묶어서 사람마다 다 조금씩 다르지만, 그거를 이 묶음을 가지고 행복이라고 하는 하나의 상위의 개념을 우리가 생각을 하고 만들고 쫓아가고 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